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동훈 검사 핸드폰,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언제부터 법이 국민을 지금 걱정했다고 민주당 그럽니까?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 오로지 의원님?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늘 전국 공정하고 정확하고 또 재미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최대 화제 중에 하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렇죠? 결국 미국 캐나다 순방 보류했다. 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여야에서 나온 여기에 대한 그 목소리들 들어보고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시진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건 이 문제를 여야가 좀 중재를 해서 본인이 그래서 뭔가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경주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피 의장님께서도 정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인권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비서관 결정적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 중심을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중재를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인지 우선 같은 당이셨으니까 박병석 의장 탈당하시기 전에 복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은 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있을 때는 청와대와 국회 가교 역할을 했었고 그렇군요. 바로 지난 10월 말까지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사실이군요. 저분의 그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상정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좀 아쉬운 부분은 미국의 낸시 펠로시 의장과 사실 몇 번의 약속을 잡았다가 코로나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나라 주요 국가의 의장들과의 온라인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됐습니다만 대면 외교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클 거예요. 이거 처리되고 나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갖고 있는 외교적 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 아쉬움과 또 본인의 아쉬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국회 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것이 사실상 의장에게 주어진 더 큰 소임이기 때문에 외교 일정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단을 내려서 사실상 좀 결례인 거죠. 방미 며칠을 앞두고 나서 양해를 구한 거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이것을 방기하고 떠나는 모습은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사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 어떤 면모를 봤을 때 그 중재의 무게가 실려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제가 그 상반기 원구성부터 18석을 사실 민주당이 다 가져올 때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 다 만나고 중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그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해서 사실 중재를 사실상 이끌어냈는데도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18석을 민주당이 다 갖게 해야 독재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사실 1년 동안 18석을 불가피하게 다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그런 급박성이 있었던 것이 그 추경 예산이 올라왔어요. 빨리 이거를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알고 사실 원구성 협상을 좀 끌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또 중재력을 발휘해서 7석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갖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럴 고비고비 때마다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끝까지 양당의 어떤 그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성실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현재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가장 국회 경험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19년 전부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의장이 되기 전에는 국회의 각종 정치 개혁을 위한 이런 위원으로서의 뭐 탁월한 활동을 하셨었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그 양당에서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시고 저는 이번 그 21대 국회 상반기가 5점을 남기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양당 원내 지도부 면담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6선이신가요? 육선이십니다. 장 교수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 최대 시험대에 지금 올라가 계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능하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민생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 상정을 했고 좀 정치적인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좀 보류하고 계속 대화 타협을 요구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직권 상정을 해줬지만 작년 9월에 있었던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양당 그리고 언론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신중한 것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는 결국에는 민주당의 얘기를 안 듣고 직권 상정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민생 법안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법안이냐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생 법안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논란이 많고 검찰의 뭐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러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끝까지 대화 타협 이것을 요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관계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지난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그 진행하시는 거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각종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다만 임대차 3법은 그런 절차를 지켰고 그리고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한 다음 날 상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당일 새벽이었어요. 본회의가 있는 당일 새벽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속 사정에는 여야가 이것을 지금 당장 처리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명분을 갖고 보류하고 연기하는 이러한 사실 보이지 않는 절충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연기를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번 법안도 국회에서 법사위 과정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다 마쳐서 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절차를 마치고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을 안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준은 지켜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반박할 해요.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부의가 됐습니까? 저는 합의라고는 안 했고 네. 절차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그 되더라도 절차가요. 그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처리를 안 한 것이 없다. 상정을 안 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린 그 거예요. 절차가 임대차 3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에서는 반대했던 법안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가지고 상임위에서도 밀어붙이기 위해서 통과시켰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당한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국회는요, 대화 타협 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합의를 못 끌어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안 했다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뭐 GS 지지라고 글자까지 써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엔 세부적인 사항들을 따져보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하면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상정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아까 GS지지는 오랜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거는요 언론에 별로 안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와서 사과도 드렸었고 똑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장실에 계셨었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아주 오랜 과거는 아니죠. 바로 뭐 지난 10월 말까지 있었으니까 예. 사실상 이 전반기의 원구성 과정부터 해서 네. 이번 뭐 갈등거리가 지금인데 그 이전 여러 가지 갈등거리에 대해서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여야의 중재를 했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적법 절차는 지금도 갖출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회기를 잘라서 하루씩 하고 그다음에 법안 조정 소위 또 법사위 다 통과할 수 있게 구조는 돼 있고 네. 그렇다면 그 절차가 지켜진다면 이번에도 박 의장님이 상정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절차가 지켜진다면 가능성은 뭐 가능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신다. 네. 왜냐하면 의장으로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야 합의가 돼서 운영되면 가장 좋지만 또 불가피하게 다수결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결정을 또 존중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이 기준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다만 이것을 합의를 도달하기 위해서 여당 야당에게 난 이러면 상정 안 합니다라고 여당에는 또 얘기를 할 것이고 야당에는 이런 타협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야당은 그 타협 제안에 대해서 잘 안 받아줬어요. 물론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당은 타협 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게 많았다라고 하면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잘 안 받아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러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 의원 개개인에게 다 알리진 못하지만 지도부는 최소한 알 것이다. 라는 본인의 또 정당성까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올라오면 이것을 의장이 부당하게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안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본회의의 안건은요 여야가 합의해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직권상정 요건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이런 것들인데 과연 현재가 그런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거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에는 박 의장께서 상당히 곤란해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것을 상정을 안 하면 민주당으로 이제 6월 이후에는 당적을 복귀해야 되잖아요. 당으로 돌아가실 텐데 배신자 소리 들을 거고 또 대화 타협 이 부분을 좀 중요시 하시면은 야 그래도 우회주의자구나 그런 얘기는 들으실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하니까 말씀하십시오. 직권상정이 아니고요. 직권상정은 그 상임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끌어와서 직권상정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국회법에서 근본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상임위까지 다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올라온 이 법안은 직권상정이 아니고 정당한 그렇죠. 상정입니다. 그렇죠. 어쨌건 지금 양당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이고 국회의장께서 양당 불러서 야 이거 좀 잘 좀 해봅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풀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뭔가 어떤 절충안, 중재안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뭐 예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컨대 어떤 절충안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찬성하는 진영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야당 다 반대하고 있고요.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과 관련된 시민단체, 각종 협회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인
검찰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대법도 반대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도 반대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 왜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진영에서 계속 얘기하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 수사권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세요. 민주당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 법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 법안을 조금 더 야당과 협의도 하고 전문가분들과 협의해서 부작용이 없는 그런 법안으로 다시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직권상정 얘기를 꺼낸 게 지금 법사위에 통과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본회의에 지금 부의나 계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직권상정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지. 제가 본회의에 부의가 됐거나 올라가 있는데 직권상정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오해가 있으신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표현을 직권상정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아직 하셔서 법사위 통과 안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국회법상으로 절차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법사위 통과 과정이 없이는 상정을 할 수가 없다. 아, 그렇죠. 라는 말씀을 이제 좀 지역적인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그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지금 무소속이 됐고 네. 법안 조정 소위에 들어와서 이제 4대2가 됐고 이랬었는데 의원실에서는 부인했고 그러나 이제 그 문면 같은 거 보면 양향자 의원이 직접 쓴 것 아니냐라는 그 의심이랄까요? 그 추정이 되는 네.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이 문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현재 연락이 끊겨져 있는 상태라 예. 당 내에서도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휴대폰을 끄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좌진들은 명확하게 어떤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글 내용으로 볼 때는 양향자 의원이다라고 추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의 생각인데 그것을 발표할까 말까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고의인지 실수인지 이게 나가고 나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건데 저는 다양한 의견들은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다만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향자 의원도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재 그 안건조정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저는 뭐 100% 출석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예.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아예 것이다. 안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국회 운영상의 문제로 볼 때는 네.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내용적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큰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타협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바둑의 경우에 대마를 잡으려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반집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도 그래왔고 이번에도 저는 국회의장의 지혜를 좀 발휘를 해서 상당한 부분의 절충점들을 양 당이 수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단계 검찰개혁에서 6대 범죄 수사만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검찰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의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예 기간을 현재 법안은 3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서 그 동안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 법안에 영향을 안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타협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현재 제출된 안이 100%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가운데서의 일정 정도의 주고받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기소와 수사의 그 어떤 분리 이런 대원칙, 추진 원칙 이런 부분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저는 1단계, 2단계, 차후 3단계 이런 전략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은 어떤 아이디어를 못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상 과정에서 물밑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다만 이것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측면이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검찰 개혁
또 후퇴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급하게 서두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기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겁니다. 국회 결정을.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할 겁니다.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저는 말씀하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민주당에서 반드시 5월 9일 전에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적인 동력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은 이 검수 완박이라는 이 조어 자체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박탈이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찾자라는 접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좀 만들어지면 지금 이렇게 극단에서 타협의 길이 찾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장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복귀왕 비서관님 말처럼 민주당이 저러한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법사위 소위라든지 뭐 전체 회의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이것은 시간에 맞게 밀어붙여서 이번에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조급함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야당과 얘기를 해서 대화 타협하겠다는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우습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지금 민주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요, 대략 20일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2달 만에 하려고 합니까?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부작용 없이 이전을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그것을 지금 되돌려받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천천히 하세요. 야당 얘기 충분히 듣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서 보다 부작용이 없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더군요.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잡히기 시작했고, 최대 논란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나온 여야의 발언들 듣고 이 문제 토론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저희가 다수당과 또 청문회까지 가서 만약에 부적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문제도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건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힘도 역시 우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이 눈높여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을 할 겁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말이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이 검증이 아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강행하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어찌될지 모른다.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유탄을 맞게 생겼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야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임명 강행할 수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임명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민주당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측근이었으니까 한동훈은 안 돼, 장관시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분명히 좀 역풍을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능력과 전문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공격을 한다면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은 임명 반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여론이 형성이 되면 대통령 당선인도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타켓을 자꾸 뭐 한동훈 임명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안 해줄 거야, 인준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서관님. 네,
뭐 이번 내각을 보고 뭐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역대 최대 현직 사회이사가 가장 많다. 그래서 사회이사 내각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혹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자녀 입학 문제라든지 또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대통령께서 당선인께서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박수 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40년직이었다. 물론 정호영 당사자의 인터뷰 말이지만 뭐 초임 검사 시절부터 본인이 밥 살려고 했고 뭐 이런 뭐 칭찬들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의 어떤 인연을. 그런데 어느 순간 어제부터인가 40년직이 아니다. 그냥 아는 관계다. 뭐 이렇게 좀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의 문제라면 한동훈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까지 결부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훈 지명자가 소통용이다. 뭐 일각에서는 과거의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이런 관계 아니겠느냐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리고 전에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보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 자료에 있으면 한동훈이한테 갖다 줘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최측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검사 시절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해왔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막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지명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또 국회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내가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처럼 읽혀요. 그리고 한동훈 지명자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검사장은 공무원 시절부터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해왔어요. 이 정권이 나를 탄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명자로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이 법안 추진은 야반도주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전 그거는 앞으로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협력해야 될 그런 법무부의 수장 예정자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말이고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덕성의 검증뿐만 아니라 자질의 검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처의 그 자질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 플러스 국민과의 조합, 국회와의 조합 이런 것들까지 함께 검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에서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 여론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총리 후보자, 물론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잘 대응을 하고 한다면 억지로 발목은 못 잡겠죠. 하지만 현재 나오는 의혹으로 볼 때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러한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추천한 모든 지명자들을 100% 통과시킨다라고 하지 말아라. 국회는 엄연한 상권 분립의 기관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가 좀 감정적인 날카로운 발언을 한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본인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을 향해서 야반도주 이런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냉정하게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한동훈은 암덩어리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도 일국의 장관 후보자입니다. 장관 후보자에게 지금 원내대표가 암덩어리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과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후보자가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측근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어? 정치적인 논란이 있어?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가? 자신들부터 되돌아봐라 말씀드립니다.
전해철 의원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법무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나오는 분들을 먼저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했던 분은 문재인 정권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내로남불이라고 여기까지 하시죠. 비판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끝났습니까? 예. 지방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서울시장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은 이제 공천에서 배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결정됐고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이 남아 있고 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 유시민 전 대표, 전 장관 등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 거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도 일부 정치인 한두 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전략공천위에서 배제를 한다라는 것을 외부로 발표한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누구를 전략공천하겠다라는 결정이 맞는 것이지 누굴 배제하겠다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다만 이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정말로 좀 있다면 새로운 분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과 경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내가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에 배제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부정성이 갖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표한 것은 송영길 그 의원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인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도 그 전략위에서 저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그 비대위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네. 또 이것을 뒤집는 결정도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은 맞고 그것이 현실인데 그 송영길 배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에 나온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박주민 의원과 이제 잣대를 두어서 뭐 부동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 내부의 반성이고 일종의 사전 예방 주사를 맞는 과정이기도 한데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집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청주집 먼저 팔았다가 서울집도 팔았어요. 그런 논란이 나오니까. 서울집은 자녀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둬야 되겠다라는 그 가정사의 문제 때문에 청주는 정치 때문에 서울은 자녀들 때문에 뭐 그랬던 건데 비싼 집 남기고 정치하는 집 놔두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다 팔아서 지금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켰고 또 거기는 사실상 단수공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곽상원 전 변호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막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한 지역 이 서울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노영민 후보는 충북지사 후보 공천됐고, 자, 그 서울시장 쪽 어떻게? 그 민주당의 저런 모습이 정말 헷갈려요. 지금 상당히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결정을 송영길, 박주민 두 의원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은 이원욱 전략공천 TF 팀장, 뭐 위원장 이분이 결정했잖아요. 과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 이원익 의원이 혼자 결정했을까라는 그런 좀 의심이 들어요. 윤호중 의원은 또 이 입장에 찬성하는 것 같고, 박지영 공동 비대위원장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런 결정 내렸느냐, 비대위 차원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천하고 공천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권한을 가진 분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러한 내부적인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안 그러면요, 누구를 공천하더라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제 경기지사 여기가 최대 관심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제 경선이 시작됩니다. 오늘 조금 전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을 때,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를 가상했을 때 김은혜 43.1, 김동연 42.7. 뭐 그야말로 오차 범위에서 초접전인 것으로 나왔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유승민 36.2, 김동연 40.6%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유승민, 김은혜 그 두 사람의 그 적합도 조사에서는 거의 뭐 우열을 가리기 네.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가깝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지금 당원들의 투표 그리고 일반 경기도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 상으로만 보면 김은혜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지금 경기도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의 거의 한 90%가 김은혜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당원 투표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김은혜 의원이 그렇게 뭐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경쟁력이 더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의 유일한 강점은 뭐였냐면 저는 외연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얘기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한 논리도 깨졌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좀 힘겨운 경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 투표는 적지 않게 불리할 것 같고 여론조사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김은혜 의원 쪽이 가까워지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김은혜 발탁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에게 줄 수 없다라는 윤석열 당선자 측의 생각이 실려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와 생각의 결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외교 안보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뭐 어찌 보면 진보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본인의 철학과 가치가 분명한 분인데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사실 중앙정부와 권한을 가지고 사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지방 분권을 확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쉽진 않거든요. 중앙 그 관료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판을 내부에서 한다면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 누구로?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반짝 스타인 김은혜 씨를 차출하면 당장의 경쟁력은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당협위원장들이 김은혜 의원에게 이렇게 가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는 뭐 예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자가 당원에서 많이 이기고 국민 여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많이 이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당원에서 이기는 분이 이제 후보가 된 것인데 저는 그 경기도의 국민의힘 후보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만 저는 지금 당장은 반짝 스타인데 사실상 민주당에서 상대하기는 그 김은혜 후보가 훨씬 더 수월하다. 왜냐하면 반짝 스타는 앞으로 한 달여 이상 남는 이런 그 선거운동 과정의 검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그 극복을 해낼 수 있는데 유승민 후보는 내공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도 내려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는 뭐 누가 돼도 경기도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누가 김동연 후보가 나오시는 건가요? 네 분 경선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 5선의 안민석 의원 그리고 5선의 그 조정식 의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수원 시장을 3선을 한 염태영 시장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 후보까지 네 분이서 경선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은 본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본선은 박빙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대선에서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유리한 구도인데 집권 초기입니다. 뭐 정권 견제보다는 좀 정권을 좀 도와주자라는 분위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지사에서 국민의힘이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을 한다면 네. 박빙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비서관님 다음에 출연하셨을 때는 반짝 스타라고 하시지 마시고 반짝 스타. 반짝. 네. 요즘 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등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도 전면 해제할지 결정하고 대규모 지역 축제도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정돼 있던 해외 순방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어제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던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는 여야가 사과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어 오후에 재개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밤샘 회의 끝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고 범죄 방지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국 일선 검찰청 선임부장 등 대표 50여 명이 모여 법안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자녀 의혹 논란이 여전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까지 인수위원회 답변이 없으면 내일부터 시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공세를 재개한 러시아군이 포위된 마리우폴에 인도주의 통로를 열겠다고 밝혀 최후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무차별 공격을 앞둔 명분 쌓기로 보여 민간인들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교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원격 수업이 사라지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과정, 수련회와 수학여행, 그리고 대학 행사 등도 정상화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다음 달 23일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권고로 바뀌면 확진 학생도 등교하고 기말고사도 응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오늘도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착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당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합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오늘 전주와 광주, 영암을 찾아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이어간다면서 당선 이후 다시 찾겠다던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역 민생 현주소를 곁에서 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전북으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역 일대를 조망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역 일정을 마치는 대로 상경해 어제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내일 다시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순회를 이어갑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은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 도합 총 3번의 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입니다. 객관적인 근거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저는 국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재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과거의 MRI 영상과 진료 기록 등도 함께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아들이 진정 척추 질환이 있는지, 당시 진단이 적절했는지 검증을 받겠습니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서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 개편 자문단을 통해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전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로 전환한 뒤에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종부세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분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고 결국 범죄방지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10시간 넘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내부 통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평검사들이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는 물론이고 내부 통제를 입장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평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방안과는 조금 다르지만 내부 통제가 본격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아쉽게 느껴졌던 고검장, 지검장 회의와 검찰 수뇌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장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정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전문 업체들이 공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에 인건비도 높아져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질 경우 아파트 공급 차질까지 우려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12,000가구를 짓던 공사는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며칠 전 중단됐습니다. 공사비 5,600억 원을 증액하는 문제로 조합 측과 시공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측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조합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철근의 원료가 되는 국제 고철 가격은 지난해보다 63%나 올랐고 시멘트는 24% 상승했습니다. 또 유연탄은 3.6배, 원유는 66% 급등했습니다. 급기야 철근과 콘크리트로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전문업체들은 건설 원자재 급등에 인건비까지 높아져 공사할수록 적자가 쌓인다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재비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데 공사비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아마 지역별로 협상을 했는데 좀 미진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제주연합회가 먼저 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 나머지 지역의 연합회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건설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건설 업계도 이제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업체의 이제 단가 인상 요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600여 곳이 멈춰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YTN은 앞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1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오랜 기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희 취재진이 노조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위원장에게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돼 견제가 매우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 관련 자료는 3년 9개월치입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내내 재임했지만 자료 보관 기한이 3년이라는 이유로 이전 기록은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에서 나왔습니다. 진병준 위원장님 계세요? 오랫동안 막대한 금액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노조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 규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규약 규정은 위원장이 권한, 특히 인사권을 독식하게 돼 있었습니다. 산하 분과본부와 지역본부뿐만 아니라 각 지부와 지회장까지 모조리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임기가 3년인데 재임명 권한도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해당 지부에 있는 조합원들 뜻을 묻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누군가를 세워서 보내는 거죠. 위원장은 대의원 투표로 뽑는데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위원장이나 사무처장과 함께 위원장이 임명한 업종분과 본부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부에서 선출한 선출직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지부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니 역시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조에는 대의원 찬반으로 선출된 명목상 감사도 있었지만 이조차 위원장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인물들이라 재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뭐 회계 자리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위원장님이나 뭐 사무처장이나 이렇게 갖다 놓고 사인만 해준 거예요, 이게. 위원장이 인사권을 틀어쥐다 보니 횡령을 견제할 인물이 조직 안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조직의 장을 하루아침에 그냥 자를 수 있다고 규약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위원장 임명이 아니라 각 지부의 지부장은 조합원의 심판을 받고 그러고 직선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은 임원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자와 감사만 해당합니다. 진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오히려 지난 3일과 10일에는 연달아 조직 규정을 개정해 산하조직장의 해임권까지 위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횡령 문제를 비판한 산하 본부들을 건산노조에서 퇴출 통보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고 또 걱정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제부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돈바스 총공격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바스에 대한 왜 돈바스를 노리는지부터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지역인 만큼 칠러 성향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안스크 공화국이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치열한 전투를 겪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당초 수도 키이우를 신속 점령하고 우크라이나에 칠러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동부 돈바스 지역을 해방하는 것으로 작전 목표를 바꿨습니다. 나토의 동진에 맞서 이 돈바스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는다는 구상인데요. 또 2014년에 합병한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하기 위해 남부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공략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돈바스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전투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북부 지역 공략에 실패한 이유는 도심 시가전에서 고전했기 때문입니다. 기동성에 초점을 맞춘 대대 전술단 위주로 편성한 탓에 보급에 취약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가 끊기면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바스 지역은 탁 트인 초원지대인데다 인구 밀도도 적습니다. 장거리 포격전이나 탱크 부대를 동원한 진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전에서 발목 잡힌 러시아가 화력의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전환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전쟁이 벌써 지금 뭐 2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끝나는지 뭐 민간인들 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히려 확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네,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155mm 곡사포와 구소련제 헬기, 대전차 드론, 대전차 미사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투기와 부품을 지원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투기를 지원한 나라가 어디인지 또 구체적인 전투기의 기종과 지원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의 반발과 확전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영국과 독일 대전차 방어와 대공 방어 무기, 탄약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리우폴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마리우폴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교두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저항을 벌이고 있는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여기에는 아조우 연대 병력과 외국 용병을 포함한 우크라이나군 약 2,500명이 결사 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투항을 요구하던 러시아군, 어제는 탈출을 위해 인도적 테러를 열어뒀다고 최후 통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리우폴 함락이 임박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러시아가 민간인 무차별 공격하고 또 금지된 무기 쓰고 여러 가지 전쟁 범죄들 저지르고 있는데 이 아조우 연대, 마리우폴에 있는 이 아조우 연대, 이게 이제 그 러시아가 노리는 표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이 하나 공개됐는데요. 이 아조우 연대원들이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담벼락을 넘어서 수류탄을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담벼락 밖에 모여있던 러시아군 군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일 만큼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그만큼 숙련된 전투원들이라는 뜻이죠. 이 아조우 연대원들의 전투력에 고전하던 러시아군 대항마로 체첸 병사들을 투입했습니다. 시가전에 능한 데다 잔인하기로도 악명이 높은 부대입니다. 또 동부 돈바스 전장에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시리아 출신 용병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또 푸틴의 측근이자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의 대표인 프리고진이 현장 지휘를 위해 돈바스 지역에 도착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이 해골 모양 배지를 사용하는 이 용병들의 모토는 죽음은 우리 일이고 일은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만큼 전쟁이 잔혹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0대 남자가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차량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엔 지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환 기자 나오십시오.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10월 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52살 안모 씨인데요. SNS 쪽지를 이용해서 이 초등학교 6학년 A양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뒤 안 씨는 강원지역 모 터미널 근처에서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요.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서 차 안에서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안 씨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이후 A양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 붙잡힌 안 씨, 다름 아닌 강원 지역 모 자치단체 시청 직원이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라 이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신분이었는데 수년 넘게 시청에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해자가 그 피해자, 그 초등학생 집에 무단으로 가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미성년자 성범죄 그리고 최근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이 SNS를 매개로 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단 피해자가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 만큼 이 피해 사실을 빠르고 그리고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늦어지면서 이 사건 발생 2달 후에야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피해자 A양은 처음엔 가해자 안 씨가 누군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조차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안 씨를 특정한 뒤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불구속 상태로 있었던 이 안 씨가 무작정 이 A양 집에 찾아갔습니다. 지난 2월이었는데요. 사과를 한다며 또 합의 때문에 이 A양 할머니가 계시던 집 대문과 현관을 지나서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만날 약속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대뜸 이 안방까지 찾아오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양 할머니가 신고해서 안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당시 수사경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수사를 해야지 그다가 특정을 우리가 한 거예요. 나중에 뭐 사죄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전혀 그쪽에 연락 없이요. 피해자 쪽이랑. 네. 예. 그래서 붙잡힌 다음에 혐의는 순순하게 인정을 했습니까? 네, 뭐 저희 취재진 사실 그 점이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안 씨에게 붙은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것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주거 침입입니다. 그런데 이 안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내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린 건 알았지만 이제 초등학생인 건 몰랐다 이런 건데요. 사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중고등학생인 건 알았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 A양 SNS 등에는 초등학생임을 알 수 있는 여러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였죠.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는지 안 씨는 그간 인정하지 않던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와 주거 침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했다는 건 피해자인 A양 진술뿐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요. 텔레그램 멤버방 사건 이후에 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와 관련해서 양형이 굉장히 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공방이 재판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는 나이를 몰랐다, 뭐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미성년자 성폭행 과정에서 이 강압이나 폭행 등이 없다면 일단 의제 강간죄가 적용이 됩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기존 13세 미만에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 13세에서 16세까지도 만약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이 가해자라면 적용하는 것으로 이 의제 강간죄가 강화가 됐는데요. 물론 이 또한 고의성 범죄입니다. 이 고의성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법정에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 이런 주장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을 좀 짙게 했다, 또 키가 크다, 혹은 의상이나 발육 상태 등을 거론하는 등 이 변명이 참 제각각인데요. 지난달 이 강원도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힌 20, 30대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직원과 회사원, 대학생 등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나이를 전혀 몰랐다 이런 진술을 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이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나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자의 외모나 생김새, 또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만난 경위 등 여러 간접 증거로 유무죄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더욱 늘고 있는 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속에서 이 어른들의 비겁한 변명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가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곡우입니다. 곡식곡자, 비웃자. 봄비가 내려서 곡식이 윤택해진다라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 뭐 곡식뿐이겠습니까? 만물이 다 싱그러워지고 보성 녹차밭도 그렇다고 합니다. 오션열 기자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초록 물결이 산비탈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막 돋아난 어린 찻잎은 싱그러운 연두빛을 뽐냅니다. 차밭 곳곳에선 올해 첫 찻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우리 지역은 강수량이 풍부해요. 그리고 일조량이 좋고 그리고 배수가 용이한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수확 시기가 10일 정도 늦었지만 냉해가 없어 품질은 좋습니다. 고구를 앞두고 수확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우전은 빛깔이 곱고 향기가 깊은 게 특징입니다. 최상급 녹차인 우전은 뜨거운 솥에서 9번을 볶고 비비며 끝까지 사람 손을 거칩니다. 계단식 차밭에서 천년 전통을 이어온 보성 녹차밭은 세계 농업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채집 방법이라든지 가공 방법이라든지 보성만의 고유한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농업으로서 보성 차 농업으로 1000년 넘게 내려온 이런 무지막지한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한 보성 녹차는 올해 미국과 유럽, 중남미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 계약을 마쳤습니다. 보성군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녹차 특산품과 녹차 조격관, 녹돈 삼합 등이 마련된 문화관광단지도 조성했습니다. 아트밸리는 보성에 오면 보성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보성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보성차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다 있는 곳인데 보성의 차문화 복합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녹차 수확 시기에 맞춰 보성 차밭에선 오는 29일부터 제10회 세계차 엑스포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지수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930선을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들은 한 달여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현재 123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강한 통화정책 긴축 경계감이 달러화 가치를 밀어올렸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으로 상단이 가로막힌 모습입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2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입니다. 5%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가운데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절기 고구인 오늘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무척 따뜻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1.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넘어섰고요.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다만 절기가 무색하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한 만큼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현재 대구를 비롯한 경북, 전남 순천, 강원 산간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이 지역에는 초속 25m 안팎의 양간지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산 주변에서는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쓰레기 소각도 삼가는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금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